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현안을 다뤄보는 국민 마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40년 지기 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지는 내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체포에 채차도 꺼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 마수 정치권 현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부랑 광주 서울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이제 다양한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해 이제 수사를 해 왔는데, 대통령의 이 이른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속생각이 참 궁금했는데,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국적인 상황이었다. 앞서 얘기했지만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다라면서 그냥 전면적인 부인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의원님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는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궤변. 이게 내란 쿠데타가 실패를 해서 그런 것이지 성공했더라면은 장기 독재 집권을 했겠죠. 좀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위반되냐 여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요구해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한 요건에 되지도 않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 이게 자명한 거고, 또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포고령 제1항만 보더라도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계엄법에 의하면은 입법과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계엄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은 입법에서 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것을 궤변을 놓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대통령의 생각.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그 윤 대통령의 설명에서 앞부분에 이제 상황 인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비상계엄 선포를까지 이제 급발진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성이 있어 보이는 행위였지만 이것이 내란죄를 구성하느냐, 이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엄정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석동현 변호사의 말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내란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형법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폭동을 일으켰어야 내란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결국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다 했고 본회의장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와서 표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겠죠. 그리고 관련자들 다 이제 소환해서 수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맞춰본 뒤에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공했으면 장기 독재로 갔을 것이다. 장기 독재로는 못 가죠. 어떻게 합니까? 장기 독재 가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고, 개헌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방금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동을 말씀하시는데, 무정한 계엄군이 국회에 본회의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이런 것 자체가 폭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하나, 지난번 12.12 쿠데타하고 5.18 비상계엄 확대와 관련해서 전두환 씨 재판할 때 대부분 판결 여지가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정부 확대 그 자체가 내란죄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기 집권 독재는 이게 선고했으면 갔을 겁니다. 우리가 계엄 여지 요구가 통과가 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 비상계엄 상태가 계속
갔으라 생각이 들고 지금 국회라는 것이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런 비상경을 선포하기 전제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냐 말씀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뭐 탄핵을 남발했다. 또 삭감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입법 폭주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원래 야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 원래 국회는 전쟁터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국회는 입으로 싸우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걸 민주 정치에 대해서 관과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짧게 반론 드리겠습니다. 12.12 때와는 전혀 다르죠. 그때는 정권을 갖지 않은 쪽에서 정권을 찬탈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력의 행위가 있었고요. 강압으로 다 전복을 시켰던 것이죠. 지금은 그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 그 부분은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회는 원래 그런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입으로 않습니다. 싸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는 국회를 94년부터 취재했는데요. 탄핵이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발의됐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 이전에 13건에 불과합니다.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법사위 그 예결 소위 특위까지 통과시킨 것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정권의 난맥상이 원인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함 그거로 보고요.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 국민 수긍이 어렵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더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일반 시청자나 국민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대통령이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또 그러면서 대통령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 나온 지휘관들은 직접 끌어내라 이렇게 또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아니면 법정에 가면 어떤 논란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직접 지휘했냐 수개냐에 관한 중요한 증언들이죠. 특히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 부분. 또한 국정원 1차장한테 전부 다 싹 쓸어버려라. 뭐 이런 내용들. 또한 경찰청장한테 국회의원 출입을 못하도록 했다는 부분. 헌법상 계엄 선포가 됐을 때 그걸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먼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로 지휘를 내리고 또한 들어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다 끌어내라. 이거 자체가 내란죄에 직접 지시를 한 것이죠. 이게 명백한 인정 이거 자체로 저는 모두게 끝났다고 봅니다. 입증 자체가. 그런데 그런 이제 통화 녹음 파일이 이제 존재한다면 바로 입증이 되겠지만 대통령은 나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근데 지휘관들은 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건 당시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장이 나서서 국회의원 출입을 봉쇄하고 또 특전사 707 특임단들이 가서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려고 왜 시도를 했겠습니까?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아마 검찰에서 그런 비아폰의 통화 내역이라는 이런 걸 거의 확보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제가 미리 그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규명하라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이고 또 최종적으로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사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쨌건 이제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이제 진술을 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어제 석동현 변호사도 이제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그것을 이제 규명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의 경우는 그것은 이제 정치인을 끌어내라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싹 다 잡아넣어라라는 말 뒤에는 대공 수사권을 언급했고 그다음에 일단 방첩사령부와 협력해라. 라고 한 그 말의 문맥상에는 정치인 체포를 거기서 언급했다고 보는 것은 저는 그 문맥으로 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첩사령관이 1차장한테 전화해서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인데 그 명단이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준 것인지 아니면 방첩사령관이 자신이 어떻게 만든 것인지 그 여부도 앞으로 진실을 수사를 통해서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통해서 가려질 문제인데요. 그 말을 떠나서도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무한대 계엄군을 무장시켜서 헬기에 태워가지고 국회에 보냅니까? 그리고 무한대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 출입을 막게 만듭니까? 나는 그 말을 안 했다 치더라도 죄가 되는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계엄군이 국회 구경 갔습니까? 그걸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목적이 없다면. 그 부분은 뭐 어쨌건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은 시민들이 몰려오고 그런 과정에서 질서 유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다. 그 설명이니까요. 그건 한번 수사 결과. 아니 계엄군을 보내줘서 충돌할 이유도 없고 또 대통령이 수방사령관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고. 그 자체가 모든 게 뭐 잘 되겠죠. 입증이 잘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경찰 국수본에서 이제 통화 내역 또 기록 뭐 이걸 이제 보려고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압수수색 갔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 갔는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형사소송법의 조항에 보면은 이런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고 또한 그 영장에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임의 제출을 받아라. 그리고 압수수색 강제를 하려면은 관리자 허가를 받으라고 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못하고 임의 제출만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에 승낙을 해주고 그래야지만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가 있고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좀 유감스러운 것이죠. 경찰은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끝나더라도 우리 국가는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고 지켜져야 될 군사 기밀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저는 수사에는 협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군사 기밀 역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정신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통령 경호실에서 임의 제출을 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건 그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도 같은 선례로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잘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로 이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가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한에서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하는데 2, 3회에서도 안 나오면 수사기관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2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일부러 수령도 하지 않고 또 출석을 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빌드업 작업의 일환이 되죠. 언젠가는
조만간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겠죠. 근데 저희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 경호할 그렇죠. 권한과 책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갔을 때 경호처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가 저희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임무라는 것은 대통령이 다 불법한 이유로부터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대통령의 우리가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한 유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것을 순수히 응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 판단을 잘못해서 무력으로 이걸 저항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법의 영역을 떠나서 더 불행한 사태가 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이라 합니까? 경호처장이나 권한 대행이 적절히 조정하고 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소송법 110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예, 압수수색할 수 없다. 제가 제가 언론 기사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때도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네, 수색영장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잡으러 갈 때는 체포영장에 수색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오랜 검사 생활했지만은 사람 체포하러 하는데 압수수색영장 가지고 간 적 없어요. 검사 출신이신데 저렇게 이제 단언하시니까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오늘 보도들을 보면 어쨌건 그 시설도 넓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가서 수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라는 그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 법률가들의 그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똑같은 상황에 다시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수색영장 갖고 갔지만 이게 군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자 허가가 필요하다. 그 이제 형사소송법에 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꼭 체포를 해서 그 수사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한번 우리가 같이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이 그 의결이 돼서 파면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이 남아 있고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따져봐야 될 그 혐의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련자들 수사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주 우려는 없습니다. 출국 금지도 돼 있고요. 그런데 꼭 체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꼭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환에 불응했다고 두 번 세 번 불응했다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세 번이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한 혐의로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는데 그때도 체포영장을 쳤어야죠. 그냥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 질의에조차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사 못하고 기소했었던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지금 수색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로 가서 찾아야 되니까 어디에 있는지 수색을 해야 될 거니까. 근데 그게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에 관리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뭔가 군사 기밀에 속한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체포로 한 것은 자료를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저희가 오랜 검사 생활 동안에 그러한 이제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우리가 체포를 하고 그런 것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응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를 갑자기 여기다 끌어서 여기다 비교를 했지. 사안이 법은 모든 사안의 사람에게 중대성이 봤을 때는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법의 그렇죠. 잣대는 사안의 중대성이 봤을 때 비교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소환에 두세 번 응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수사기관의 이제 오래된 어떤 업무의 준칙이죠. 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꼭 체포를 해야 되는가?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요. 어제 석 변호사도 절차에는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것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아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소환에 끝내 불응하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조사에는 당연히 임해야 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법의 잣대는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석동현 변호사의 언급 중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시민 여론의 변화가 뭐 감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도 많은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게 아마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종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뭐 70% 가량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 탄핵과 관련해서도 한 23, 4%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보수층도 내란 아니다고 50% 넘어요. 그래서 국민 전체 여론은 70%가 이제 또 내란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약간 좀 버티는 모양새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탄핵이 정당하고 내란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0% 정도만 이제 반대 의견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는 일반적인 전체 국민의 여론과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이 힘이죠. 그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는 힘인데 오히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오판을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4월 10일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구조인데 이러한 극우 일부 유튜버들의 그 말을 믿고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이런 지지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하여금 오판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만들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예. 온당한 행위였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이 탄핵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냐 이 판단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이 판단 세 개는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2번, 3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보수층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죄다 몰아서 이것은 다 극우다. 이것은 다 옳지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국민이고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법률적으로 따져볼 쟁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분하게 법치에 따라서 하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저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론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그런 여론에 기대서 뭐 버틴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법치 질서는 법치 질서대로 따르고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은 그것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 전부 다 극우다,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중진인 김두관 전 의원조차도 대법원에 나왔죠. 네, 부정선거의 그 정황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주제로 제가 한 말씀할게요. 그럴까요?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다면은 검사를 동원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선관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보안 전문가가 와야지 어떻게 무조건 계엄군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계엄 선포한 게 맞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제 8년 만에 또다시 탄핵의 강 앞에 이제 국민의힘이 섰는데 결국 이 와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장고 중인데 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자는 주장도 있지만 초선들이 입장을 내는 등 이제 분리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괜한 한동훈 대표를 왜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준석 대변인. 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겁니까? 네, 이건 국민들 여러분들께 심력 끼쳐드려서 우선 정말 송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건 당은 이제 이끌어가고 보수 정치의 희망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적임자가 누구냐? 저는 두 가지 다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륜이 있는 중진,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또 신망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검증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중진이 이런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아주 소장파 그런 젊은 의원이 하는 것도 저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겠다. 일단 쇄신의 그런 그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 세대들의 어떤 그 사고의 틀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에 내놔도 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 이것은 그 앞 세대들이 퇴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되 젊은 세대가 간판으로 나서는 것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은 만약에라도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차피 이제 간판은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가 간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은 관리하고 안정시키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전자도 괜찮고 뭐 후자의 선택도 저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87년생 김재섭 의원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다음에 이제 도봉구에서 이제 또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분이잖아요. 저는 우리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비례 저희들이 왈가불가를 아니는데 저는 기준이 소장파가 되든 경험이 많은 노장파가 되든 어떤 파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받으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국회의원에서 활동하는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민주주의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헌을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서 어깃장 놓지 말고 이러한 국정을 수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뭐 됐으면 하는 게 제대로 바람입니다. 헌법재판관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6인 체제로 가는 것이 방통위 등을 그냥 그대로 마비시켜서 방송 장악하는데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계속해서 3명 재판관 임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 몫의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합의해서 1명 이 관례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2명 임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지연시켜 왔었던 것도 민주당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뜻대로 2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됐죠. 그중에 1명 후보자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했었던 그 판사 출신입니다. 지금 그 재판관이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한 이 문제를 다투게 되는 헌법재판에서
헌법재판관이 돼서 그것을 심리한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동안 그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이제 계엄 사태 있었을 때 그 계엄 해제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이제 반격을 가했는데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뭐 중진들 참석 안 한 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도 그럼 같이 고발하자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분만 이제 네. 들어와서 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동참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당사로 갔다고 그래요. 당에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당사로 간 것이 일부러 국회 어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에 불참하게 산 거냐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이 계엄 내란죄의 종료 시점이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직전까지 권한이 정지되기 때 내란죄를 종료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설에서. 그러면 그 안에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등등으로서 이런 내란죄의 총지휘자로 수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내란죄의 방조범도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법리론적으로 그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된 것 같은데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나름대로 전부 들어와서 표결에 참석해서 참 좋았겠죠. 좋았는데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뭔가 본인이 정말로 표결하기 싫어서 안 들어온 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표결을 못 들어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물론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분들도 오고 싶었지만은 상황이 예측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걸 적지 않고 이걸 가지고 논란할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정수습을 어떻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지 이미 지나가 버린 표결에 불참한 걸 가지고 시시비리를 가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국정수습에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양 의원님은 이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그 과방위에서 노정면 의원이 이제 여당 의원들을 아주 대고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김영민 의원은 법사위 현안 질의 중에서 여당원 누구를 특정을 못하겠지만 상당수가 추경호 의원과 같이 공범으로 내란을 공모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발칵한 게 이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동료 의원들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당 의원 중진 의원도 표결에 안 나타났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야당 의원들. 예, 야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참 우리 양 의원님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당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고 나라도 지금보다 훨씬 내가 좋아졌을 민주당에서 것입니다. 몰매 맞게 생겼네. 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법이론적으로는 그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내란 잔당이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어떤 대변인은 방송에서도 국민의 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이제 증오와 선동이죠. 결국은 조기 대선 치러지면 저쪽은 죄다 이제 내란 당이다 이렇게 몰아서 집권하는데 유리하게 가겠다. 그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는 국무위원들 다 내란 뭐 동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지칭하면서 일어나서 다 고개 숙여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이제서야 아는 대로 내란 혐의를 다투게 되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느냐, 국회에 군이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계엄 선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국무회의 당시에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포고령이 어떤 내용인지 국회에 뭐 군이 들어가는지 알 기회도 없었고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다 그 파멸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정치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 이 일은 우리가 이미 2016년, 2017년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동조하지 않았던 모든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괴멸시켰던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 봤습니다. 같은 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제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된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 그게 캡처본이 유출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휴대전화 다 까보면 특정할 수 있다 이게 취지로 발언했는데 글쎄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나간 그런 휴대폰을 까서 그러한 것을 가리는 게 무슨 실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1분 1초라도 우리가 국정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특히 여당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인데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저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어떤 뭐라고 했냐면은 네. 휴대폰을 다 이제 까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화방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센터 의원을 변호사로 뭐 적어놓고 어떤 이렇게.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칭한 게 누구인지를 이제 다 열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어쨌건 이게 볼썽사나운 모습이고 국민들께 죄송한 모습이지만 뭐 이것이 이제 무슨 큰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요즘 뭐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새우 신세인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6개 이 제2요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뭐 잘했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내란 수계를 따르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양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죠. 권한대행 입장에서 다시금 윤석열 2가 된 거냐 네. 그런 저희들은 어떤 서운한 감이 있고 또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본인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것처럼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망했고 이제 남은 거라도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는 하지 마시고 좀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측면에서 권한을 행사해 주시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고 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각자 이제 어떤 공적인 자리와 영역에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역사와 후손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공직에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고 그냥 야당 눈치 보고 안 했다. 그랬다면 저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나중에 본인의 생애 마지막에 후회할 거라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에는 큰 해악을 끼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수많은 법안들,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빼고는 나머지는 마땅히 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너무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거부권을 사실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위헌적인 위법적인 요소들 빼고 정말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법안 만들어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곡법 매년 1조 원씩을
쌀을 그냥 사들여야 되는데 국민들의 세금 쓰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국민들이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낸 돈으로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농업의 구조조정을 막고요. 결국 그냥 쌀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어떻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증언에 대한 그 법률도 그게 영업비밀이든 정말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는 증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질 많이 하는 게 지금 국회인데 지금도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데 아무나 불러서 무조건 증언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인 CEO라도 화상을 통해서는 꼭 하도록 해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 무차별로 노출되게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런 법안들 그냥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그런데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덕수 대행이 했는데 일단 탄핵은 보류를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양곡관리법 6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네. 양곡관리법도 방금 말씀하신 1조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보관에 한 5천억 정도 보관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을 식량 안보, 식량이 무기화가 됐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이 갑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보면 운영이 안 돼요. 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탄핵할 것이냐? 왜 탄핵 안 한 겁니까? 탄핵을 왜 안 하느냐? 네. 지금 당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할 것인지 정해지지 네. 않았는데 네. 앞으로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는 국정을 잘 수습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이제 위기에 처할 국면이 내란 특검법, 예,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까?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할까? 이게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내란의 일반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제목만 놓고 보면 이거는 뭐 할 수 없지 않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뜯어 보면 사실상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여권 초토화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조기 대선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기 대선에서 여당의 잠재적인 주자들 다 그냥 탈탈 털어서 일단 그 낙인은 찍겠다는 거죠.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일단 뭐 다 흘리고 뭐 나왔다 이제 기사 나오고 이러면서 대선 국면을 위한 그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정한 법안이냐, 나중에 역사가 그거는 할 수 없는 법안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법안이냐, 국민들이 수사 결과 나왔을 때 납득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이냐. 아마 법률가 입장에 저는 양 의원님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해서 위헌적인 요소들 빼고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특검 법안을 다시 합의해서 그것을 통과시키자. 저는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호 대변인은 이제 내란 특검법은 어떤 명분이나 모든 면에서 뭐 수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 네.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아마 그 정치적 목적도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그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한정을 해서 바꿔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내란 특검법은 당연히 국민적 어떤 여망이 있고 중대한 구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히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내용 수사 대상 중에 명태균 캐릭터와 관련된 어떤 공천 관련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 염려할 수, 국민의힘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캐릭터 수사하다 보면은 국힘의 여러 지방선거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다 줄줄이 그렇죠. 진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네. 일단 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수사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예비 대선 후보 잠룡에 대해서도 다 이 펀치타를 날리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가 없다면은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야 왜 뭐 국민의힘 다 빼고 야당끼리 하냐, 이건 이제 공정성의 문제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지금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 몫입니다.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이미 이제 추천된 분도 정해져 있고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한대행이 이 3명을 임명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냐, 이게 또 논쟁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정치적인 계산도 양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을 이제 뭐 유불리에 따라서 네. 그 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6명이 된다고 꼭 어느 쪽에 유리하고 9명이 된다고 꼭 어느 쪽에 유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논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그 해결해야 될 의문점을 갖게 되는 그 2가지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2016년, 17년 당시에 그때 또 똑같은 이제 2개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기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 상태에서의 권한 대행을 했을 때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되고 실질적인 거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권한 대행일 때는 1명을 임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상태인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있는데 그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의문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빨리 해라, 무조건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회가 소추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기소, 말하자면 이제 그 일반 재판으로 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소추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재판을 하게 될 재판관을 임명을 한다. 그것이 맞느냐? 국회 몫세 3명이거든요. 이것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 그것이 재판의 그 사법의 정의에 맞느냐? 그 부분도 사실 저는 들었을 때 의문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든지 뭐 하고서 가야지. 자, 무조건 빨리빨리 그 임명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이제 구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야 이제 정당성을 갖는 측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냐 없냐는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법처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법률적으로 권한 대행의 권한을 정지시켜 제한하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야죠.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권한 대행은 안 했지 않냐 그 당시. 근데 약간 차원이 틀리는 게 황교안 권한 대행 그 당시 헌재 소장 후임을 하나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그 대통령 지명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민주당에서 야 대통령 지명 몫을 하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현재는 상황이 틀리다. 우리는 국회 몫이다. 그러니까 수동적, 형식적, 요질적 차니까 하도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그 당시 그 탄핵을 결정했던 재판관이 3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후임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 것이다. 임기가 끝나니까 탄핵 전에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경우가 달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를 떠나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9명 체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당성 확보한 차원이기 때문에 속히 구성이 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제 생각이 들고, 우리 호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소추 기관이 검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 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게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현재 간 재판관들의 양식과 경륜이 자기를 추천한 쪽에 좌우될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와 똑같이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네. 주심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친하고 보수 쪽이니까 무조건 기각할 것이다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또 지켜봤는데 그때도 보수 그 헌법재판관들이 초기에는 탄핵에 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만장일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양심을 좀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한 40초씩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변인. 조금 전 말씀하신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2017년 그 당시에는 탄핵 결정된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 그 당시에 민주당은 그것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의 그 권한 행사에는 아무런 그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거부권 행사하신 것은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이것은 아니 권한이 없다고 한 건 이율 아닙니다. 배반이다라고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드리고요. 이율 배반은 아니고. 어쨌건 예, 저는 그 지금 우리에게 이제 법적인 문제들 이것은 이제 법치주의에 따라서 해결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이고 운명이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탄핵 폭주 그리고 예산 일방적인 삭감 이렇게 국가를 사실상 마비시켰던 민주당이 차기 권력인 것처럼 점령군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양 의원님. 예, 현재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은 여당이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빨리 수습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